번성 전투는 내용이 길고 정사와 연의가 다른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연의를 비교하는 형식이 아닌 정사에 초점을 맞춰 흐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년, 유비가 장합 하우영과 한중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자 그해 9월, 조조는 군대를 거느리고 장안에 주둔합니다. 그런데 조조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벌어지죠. 같은 해 10월, 완에서 후음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위서 조조전의 주석으로 달린 조만전에 따르면 남양 사람들이 과중한 부역으로 힘들어하자 후음이 반란을 일으켜 관우와 연합했다고 합니다. 이때 조인은 강릉의 관우를 토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조인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유비의 한중 공략으로 조조군이 형주에만 집중할 수 없었는데 때마침 후음이 나타나 조조군의 세력을 분산시켜 준 겁니다. 관우는 이것을 천운으로 여기고 조인에게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219년 1월, 조인이 후음의 반란을 토벌하자 조조는 조인에게 관우를 토벌하게 하고 우금에게 지원군을 맡겨 번성으로 보냅니다. 이때 우금의 지원군이 7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에 따르면 당시 1군은 12,500명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7군을 계산하면 87,500명인데요. 정황상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금의 군대가 5만 정도인데 군세를 부풀려 7군이라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관우는 개의치 않고 북벌에 나섭니다. 그리고 상용의 유봉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지요. 연의에서는 관우가 남군과 공안을 빼앗긴 후 요화를 보내 지원을 요청하지만 실제는 번성을 협공하기 위해 지원군을 사전에 요청한 겁니다. 당시 관우가 동원한 병력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저는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서 손건전을 보면 214년에 관우가 여몽에게 빼앗긴 형주 남부 3군을 되찾기 위해 동원한 병력이 3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유비의 지원을 받아 관우가 동원한 병력이 3만 명이었으므로 5년 후 관우가 번성 공략에 동원한 병력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우는 5회 여몽을 경계해 장강 일대에 관측소를 만들고 남군, 강릉에는 미방, 공안에는 사인을 배치한 상황이었으니 병력 동원에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관우가 번성을 공격하자 조인은 방덕을 내보내 관우를 상대하게 합니다. 연의와 마찬가지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방덕을 의심했습니다. 방덕의 옛 주인인 마초와 방덕의 친형인 방유가 유비 밑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방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죽음으로 의를 지킬 것이오. 올해 안에 관우를 죽이지 못하면 내 관우의 손에 죽겠소.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나선 방덕은 큰 활약을 펼칩니다. 방덕은 관우와 단기 접전을 벌이고 화살을 날려 관우의 이마에 명중시킵니다. 아마 화살이 투구의 장식 부분에 맞아서 관우가 무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방덕은 백마를 타고 싸움에 나섰는데 관우의 병사들은 방덕을 백마장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금의 지원군이 도착하고 방덕은 번성 북쪽 십리 밖에 영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관우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번성 일대에 엄청난 장마비가 쏟아진 겁니다. 오랫동안 형주에 살았던 관우는 장마비를 예상할 수 있었겠지요. 비가 하염없이 쏟아지자 번성 밖의 위군 영체는 모두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관우의 군대는 높은 곳으로 영체를 옮기고 함선을 준비해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우금과 수하장수들은 높은 언덕에 올라 비를 피해보지만 관우가 커다란 배를 타고 나타납니다. 항복해서 살 것인가,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우금은 항복하기로 합니다. 우금은 군대를 통솔함에 있어 융통성이 없는 엄격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조조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병사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금이 살려고 항복을 했으니 위나라 사람들이 느낀 배신감이 컸을 겁니다. 우금이 수하들을 살리기 위해 항복했을 수도 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방덕은 우금과 달랐습니다. 방덕은 수하 장수들과 제방에 올라 물을 피한 뒤 배를 타고 공격해오는 관우군에 맞섰습니다. 방덕이 화살을 날릴 때마다 그 소리에 응해 관우의 병사들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후였습니다. 수하 장수 동형과 동초가 항복하려 했지만 방덕은 이들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방덕은 해가 뜰 때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싸웠습니다. 화살이 떨어지자 방덕은 칼을 들고 접근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관우군의 공격이 거세지고 물이 점점 차오르자 남아있는 병사들이 모두 항복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방덕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방덕은 수하 3명과 함께 작은 배에 올라 번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센 물결에 배가 뒤집혔고 배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방덕은 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참고로 연희에서 방덕을 사로잡는 주창은 가상인물입니다. 잠시 후 끌려온 방덕에게 관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경의 형이 한중에 있지 않소. 나는 경을 장수로 삼고 싶었는데 어찌 항복하지 않았소. 그러자 방덕이 관우에게 호통을 치는데 아마 관우가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철딱선이 없는 녀석아, 어찌 나에게 항복을 권유하느냐. 위왕께서는 정예병 100만을 거느리고 천하의 위용을 뽐내고 계신다. 내 주인 유비는 평범한 인물에 불과하니 어찌 상대가 되겠느냐. 나는 나라를 위해 귀신이 될지언정 도적의 장수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대답을 듣고 관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관우는 방덕의 목을 뱁니다. 이 전투로 관우가 세운 전공이 엄청납니다. 오서 손권전을 보면 관우는 우금의 병력 3만 명을 포로로 잡아 강릉으로 압송합니다. 그리고 조조가 임명한 형주자사 호수와 남향태수 부방이 관우에게 항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우의 대승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호응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사례 하남륜 양현, 예주 영천군 겹현, 사주 홍농군 육혼현에서 반란이 일어나 관우를 지지하고 나섭니다. 양현, 겹현, 육혼현은 낙양과 허창의 남쪽에 있습니다. 관우가 번성을 손에 넣고 완까지 함락시키면 반란군과 연합해 낙양과 허창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관우가 번성만 함락시키면 이미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던 완도 관우에게 호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조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조조는 수도를 북쪽으로 옮겨 관우의 기세를 피할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마이 장제가 나서서 천도를 말립니다. 이들은 손권을 움직여 관우의 배후를 공격하는 계책을 제시하고 조조는 그 말에 따릅니다. 한편 승세를 탄 관우는 전함들을 이끌고 번성을 포위합니다. 수하장수를 시켜 양양성도 포위하게 하지요. 이때 번성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 안의 병력은 수천 명에 불과했고 성의 대부분이 물에 잠긴 상황이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가는데 구원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안 사람들은 조인에게 배를 타고 밤중에 달아날 것을 권유합니다. 이때 연암태수 만총이 조인을 일깨워 줍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빠집니다. 관우의 수하장수가 겹현을 공략하고 허창 남쪽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관우는 북쪽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우의 후방을 공격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망을 치면 황하 이남은 모두 적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지원군을 기다리며 버티십시오. 그러자 조인은 만총을 칭찬하고 백마를 죽여 물속에 던지며 결사항전을 맹세합니다. 이런 조인의 마음을 알았는지 조조도 번성을 구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섭니다. 조조는 셋째 아들 조식을 남중랑장 겸 정로장군 대행에 임명해 서왕과 함께
번성을 구하러 가게 합니다. 조조가 전쟁 경험이 없는 조식을 대장에 임명한 것은 우금의 투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간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우금이 적에게 항복하자 조조는 다른 장수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황에게 군의 지휘를 맡기되 병권은 친아들인 조식에게 맡긴 겁니다. 하지만 조식은 술에 취해 군대의 출정식에 나오지 못하고 화가 난 조조는 조식의 군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진의 역사가 손성이 쓴 위시춘추에 따르면 조비가 강제로 조식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217년에 조비가 태자로 책봉되긴 했지만 조비는 조식이 번성 구원전에서 공을 세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식이 출정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술을 먹였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식의 실수로 인해 번성구원군의 대장은 서황으로 바뀝니다. 219년 8월, 조조는 서황에게 번성을 구하게 하고 각지에서 병력을 모아 후발대로 보냅니다. 여기에 새로운 지원군이 나타납니다. 조조의 요청에 따라 손건이 관우를 토벌하겠다는 서신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자 조조는 손건의 서신을 번성의 조인에게 보내는 한편 합비를 지키던 장료까지 호출합니다. 손건과 동맹을 맺었으니 합비를 지키던 병력과 맹장 장료까지 번성전선으로 투입한 겁니다. 이처럼 조조는 동원할 수 있는 명장, 병력을 총동원해 관우 토벌에 나섭니다. 조조가 관우의 북벌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후 서황이 이끄는 지원군이 번성 북쪽의 양릉파에 도착했는데 서황은 전투를 벌이지 않고 시간을 끕니다. 서황이 이끄는 병사들이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신병들이라 관우의 정예군에게 상대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황은 병사들을 조련하며 조조가 보낼 후속 병력을 기다립니다. 반면 관우는 번성과 양양성을 포위했으니 남은 병력으로 서황과 전면전을 벌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관우는 하루빨리 번성을 함락시키고 번성을 공략하던 병력으로 서황을 물리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권의 서신을 받은 번성한 사람들은 사기가 오릅니다. 그리고 조인은 손권의 서신을 화살에 묶어 관우에게 날립니다. 이렇게 관우도 손권이 조조에게 보낸 서신을 읽게 되지만 관우는 번성 공략을 멈추지 않습니다. 손권의 서신이 가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조금만 있으면 번성을 함락시킬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조가 보낸 후속 병력이 속속 양릉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서황의 병사들은 훈련을 통해 강해지고 있고요. 때가 무르익자 서황이 움직입니다. 서황은 기만 전술을 통해 관우군의 전진기지인 언성, 위두, 사총을 차례로 무너뜨립니다. 사총이 위험해지자 관우는 보병 5천을 이끌고 서황을 상대하러 달려옵니다. 동진의 역사가 왕은이 지은 촉기에 따르면 관우와 서황은 담소를 나눕니다. 원래 친분이 두터웠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서황이 돌변합니다. 관우의 머리를 얻는 자는 금 1천근을 상으로 내리겠다. 그러자 놀란 관우가 되묻죠. 대형, 무슨 말을 그리 하시오? 하지만 서황은 단호하게 한마디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일이오. 이렇게 양군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는 서황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관우의 5천 병력은 오랜 전투로 지쳐 있었고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서 여몽전에 따르면 관우는 우금의 포로 3만 명을 먹이느라 군량이 부족해 상관에 비축된 오의 쌀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오가 관우 토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날조한 기록일 수도 있지만 관우군이 식량 부족에 시달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반면 서황의 병력은 수만 명이었고 언성 위두에서 연달아 승리해 기세가 올라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관우는 본성과 양양성을 포기하고 강릉성을 향해 퇴각합니다. 하지만 강릉성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희와 마찬가지로 여몽은 상선으로 위장한 배에 병사들을 숨기고 서쪽으로 진격해 관우의 관측소를 차례로 점령합니다. 이렇게 관우군의 연락망을 붕괴시키고 여몽의 군대는 공안과 남군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연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희에서 부사인은 주저없이 항복하고 미방은 망설이다 항복하지만 실제는 반대입니다. 공안을 지키던 사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우번의 요청을 거절하지만 우번이 보낸 협박 서신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항복합니다. 연희와 달리 정사에는 부사인의 이름이 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방은 예전부터 오와 서신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미방은 초계 개국공신인 자신을 홀대하는 관우에 대한 원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 유비가 싸움에 패해 세력이 다할 때마다 미방의 형인 미축이 재산과 노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오서 여몽전에 따르면 미방은 술과 소고기를 싸들고 나와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강릉성을 손에 넣자 여몽은 성 밖에서 술자리를 열어 장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우번이 나서서 말합니다. 지금 진심으로 항복한 것은 미방뿐입니다.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 병력을 배치하셔야 합니다. 우번의 예상대로 성 안에서 관우의 수하들이 성을 되찾을 것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몽이 우번의 말에 따라 술자리를 중단하고 성에 들어왔고 관우의 수하들은 성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몽이 남군, 즉 강릉과 공안을 손에 넣는 사이 육소는 장강을 따라 서진하며 의도, 방릉, 남향, 자귀 등을 공략합니다. 이렇게 육손이 죽이거나 포로로 잡은 유비군과 이민족 병사의 수가 수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형주와 익주의 연락망은 붕괴되었고 익주에서 형주로 지원군을 보낼 길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후 관우는 강릉성을 탈환하러 가면서 여몽에게 사자를 보내 동맹을 저버린 것을 질책합니다. 그러자 여몽은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성안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합니다. 성안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었고 사자가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자 관우의 장졸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집니다. 관우가 형주를 다스릴 때보다 더 살기 좋다고 하니 목숨 걸고 형주를 되찾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여몽에게 항복해 가족의 품에 돌아가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관우의 군대는 탈영병이 속출하고 관우는 강릉성을 포기하고 서쪽의 맥성으로 달아납니다. 오서 손권전에 따르면 손권이 맥성 안으로 사자를 보내 관우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관우는 거짓으로 항복하겠다고 하고 성 위에 허수아비를 세워 위장한 후 은밀히 성문을 열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달아나는 동안에도 탈영병이 끊이지 않으니 관우의 뒤를 따르는 것은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남군 임저현 장양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연과 반장의 군대를 마주칩니다. 제 아무리 관우라 해도 지칠 대로 지친 10여 명의 병력으로 수백, 수천의 부대를 돌파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관우와 아들 관평은 반장의 수와 마충에게 사로잡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관우가 유봉, 맹달, 미방, 사인 중에 한 명에게라도 잘해줬다면 관우는 번성전투에서 패했을지언정 죽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관우가 부족한 장수와 병력으로 조조와 전면전을 벌이는 걸 수수방관한 유비도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우가 죽고 여몽과 조조가 잇따라 죽어서 관우의 혼령이 이들을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우의 저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